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는 그 하와이의 무섭고도 무서운 그 산불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 정말 큰 비극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림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떠한 것이 좀 잡히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뉴스고요. 그 밖에 무슨 2024년도 대선에 관한 여러 이슈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나누어 봐야지 될 내용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것, 또 연방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에 대해서 또 다른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부자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민주당이 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요. 오하이오주의 주민투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한 주일의 이슈였습니다. 먼저 하와이 말로요.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라하이나, 그 뜻이 하와이 말로는 잔혹한 태양, 우리 막 잔혹한, 잔인한 4월 이런 말 하잖아요. 잔혹한 태양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잔혹한 태양이 많이 내려졌었던 라하이나에서 결국은 산불로 사망한 사람이 적어도 지금 거의 70명 정도 되고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서 수습한, 건물 바깥에서 수습한 사람들만 이 정도고 건물 안은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행방불명된 사람,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조차도 모르는, 1000명은 훨씬 넘는다는 하와이의 비극이 언제까지 이제 계속 스토리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산불이 심각했던 이 이슈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좀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산불이 난다는 데는 아주 말라있는 모든 것은 연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로 역사가 다 없어질, 마을이 다 날아가 버릴 그럴 정도의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라하이나라는 곳이 하와이의 마우이라는 섬에서 서북 쪽에 있는데, 그 서북 쪽에 있는 이 그 이 라하이나는요,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이 라하이나보다는 약간 동쪽에 사시죠.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관광지이고 역사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신다거나 하셔도 대체로 집은 이제 동쪽, 약간 동남쪽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시는데, 마우이의 동부 해안에는요, 북동 무역풍도 불고 비도 내린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우이 산이 있고 그 산에, 마우이 섬의 안에 그 서쪽까지도 비가 내리는데, 이게 이쪽 완전히 서쪽 해안가인 라하이나까지는요 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도 라하이나에는 겨울에 내리는 게 전부라고 하죠. 이게 바로 19세기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라하이나의 모습입니다. 산이 있고 그 산에 이렇게 그늘이 있는 그런 그 마을인 거죠. 우리 무슨 풍수지리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에도 관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산 속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라하이나라는 곳은 관광지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산에 그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여름은 굉장히 덥고 드라이하고, 그래서 산불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산불이 일어나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 8월 8일, 9일, 10일, 11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 13,000분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 가운데서 67분 숨졌는데, 어쩌면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숨졌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신원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왜 그런가, 1, 2, 3 정도의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정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모두의 스토리인 겁니다.
요즘에 산 아래서 불이 나고 그리고 도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홍수가 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이제 도시에서밖에 살 수 없겠어. 완전한 도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넘버 원, 불은 건조함이 필요한데 건조함에 대해서는 지형적인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가뭄주의보가 5단계가 있습니다. 그 5단계에서 4월 달에 이미 이 라하이나가 속해 있는 마우이 섬 아주 최고 등급도 있었고요. 비정상적으로 날씨가 드라이하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가뭄이거나 마우이의 또 다른 그 타운인 키헤이라는 곳에서는 이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보니까요. 태양이 너무나 강렬해서 신호등을 녹여버렸답니다. 신호등을 녹여버렸대요. 그렇지 않아도 이 바로 많은 분들이 숨진 라하이나도 잔혹한 태양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키헤이는 신호등까지 녹았을 그럴 정도랍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기상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고를 내렸었죠. 이렇게 이제 드라이하다는 것, 땅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라하이나 가까이에 있던 농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이제 포기됐다고 하죠. 방치가 됐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농지가 포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할 때는 잘 가꾸고 다듬고 했을 텐데 풀이 자라났겠죠. 바로 그 같은 생명체가 자라난 이런 것들이 하와이의 원산지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불도 많이 퍼뜨리고 하는 이러한 풀들이 외지 식물이 불이 잘 붙는 식물이 많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농지로 있다가 포기된 곳 또 아니면 농지가 있었던 곳이 가축이 많이 길러지는 곳이겠죠. 그런 곳은 이렇게 불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불나는 곳이라든가 지중해의 산불이라든가 다 마찬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산불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라하이나가 갖고 있는 가뭄, 완전히 여름에 메말라 있다던가 아니면 토지 변경, 농지가 점점 없어지는 것,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난해는 라하이나가 올해보다도 더 가뭄이 있었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 허리케인이 멀기는 했어요. 라하이나가 유튜브로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요. 라하이나가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있고 이제 이쪽이 바다예요. 마우이 섬이 이렇게 생겼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럼 허리케인이 이 아래 멕시코가 여기 있으면 멕시코에서 이렇게 아래로 갔거든요. 그럼 라하이나하고 이 허리케인이 도라가 이렇게 통과하는 곳이 한 1000km 떨어진다고 하니까 700마일 조금 안 되는 600 몇십 마일 정도가 되겠죠. 640마일 정도가 되겠죠. 이 마우이 섬의 요 남쪽에서 이름 자꾸 잊어먹어요. 라하이나에서도 요 아래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허리케인 하면은 보통 불보다는 물이잖아요. 불보다는 물이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있는 곳에 항상 홍수가 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 허리케인이 두 가지를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은 물론이고 불까지. 바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 허리케인은 비였지만 이번에 허리케인은 그것도 허리케인 중앙에서 바람이 어떻게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코노미스트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남쪽에서 허리케인 중앙에서 들어간 바람이 이렇게 가는데 마침 그 라하이나 쪽에서는 북쪽에서는 또 고기압이 내려온답니다. 이렇게 만날 때는 죽음이랍니다. 엄청나게 그게 그 산불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공기가 습기로 없어져 있을 테니까 고기압이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도라라는 허리케인이 아주 멀리 있었지만 너무너무 강한 바람이 고기압과 건조함에 맞춰서 힘을 낸 거죠. 그 산불의 힘. 그러니까 경고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을 그 정도로의 빠른 속도로 자동차도 타지 못하고 무조건 뛰었다고 하잖아요. 대피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것. 로컬 그 지형도 복잡하게 설명을 하던데요. 어쨌든 산이 있고 뭐가 있어서 바람이 더욱 강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아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구조물도 1700개나 부서졌다고 하고 유적지 뭐 120년 된 어떤 건물 150년 된 나무도 다 탔고 뿌리는 안 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리수, 벵골 보리수 인도에서 온.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다시 살아나겠지만 여기서 하와이는 이제는 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스스로 다들 연방 정부에서도 뭐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사람의 의지죠. 그래서 복구를 해야지 될 텐데 그건 그것이고 하와이 외에서도 바깥에서도 사람들은 이 케이스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뭄은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몇백 년 동안이나 1800년대부터 19세기부터 여기 정말 하와이에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 왕이 있었던 곳이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타운이 안전했는데 몇백 년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8월 8일, 9일, 10일, 11일 사이에 마을 전체가 거의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후변화와 다 연관이 돼서 아무것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지 되겠죠. 이게 이제 하와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사만평 하나 보시면요. 왼쪽에는 정말 알로하웨이, 알로하웨이, Welcome to Paradise. 꽃이 있고 뭐 극락조화 같은 꽃이 하와이의 꽃이기도 하잖아요. 주황색 푸른 것에 푸른색 쫙쫙 뻗는 잎에 주황색 딱 뭐 새처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안트리움이라고 쫙 아주 깔끔하게 가지가 쫙 나와서 요 끝에는 빨간색 빳빳하고 아주 반짝이고 요즘은 뭐 하얀색도 많고 핑크에 약간 그 탁한 기운이 섞인 아주 세련된 그런 색깔도 있고 여기 있네요. 안트리움도 있고 극락조화는 없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그게 오른쪽에 보니까 완전히 알로하가 지금 갇혀 밑으로 점점 오른편에 보니까 똑같은 글씨잖아요. 알로하 하는 블루 컬러가 오른쪽에 점점 내려앉았고 마우이 위에 보니까 마우이 와일드파이어스 산불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보니까 기후변화라고 climate change라고 써있네요. 이게 지금 하와이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의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한국에서도 남한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북한이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태풍 카눈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물은 많이 찼지만 뭐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눈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참 다르다. 이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세계 많은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 왕가의 초상화 아니면 벽화도 많고 또 동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태풍 카눈이 혹시 그런 것을 다 다치게 할까봐 만전을 기하라. 노동신문부터 북한의 모든 매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해외에서 많이 보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북한이 말하는 인민의 삶, 인민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미 숨지고 없는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현재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 벽화, 동상 이런 것을 보호해야지 된다는 게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포커스다 하는 거죠. 그 안전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북한 같은 데는 산림도 많이 이제 채굴을 하고 나무 많이 뽑아서 땔감으로 쓰고 등등 해서 좀 허약하니까 산천이 이렇게 태풍이 오면은 피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 같은 나라와 미국 같은 나라가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연하다고 보죠. 어떤 종교적인 상징처럼 돼 있으니까 정권이 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상징은 곧 무조건 따라가는 추종자와 같은
종교 비슷하게 모든 집, 사무실에 다 초상화가 걸렸잖아요. 김정일과 김일성의 초상화가. 실수로라도 그 초상화를 손상시키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 가운데서 그로 인해서 벌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뭐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everything, 모든 것이다. 모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것이 좀 비교가 되기도 했고, 이제 하와이에서는 한인분들도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게가 완전히 타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 좀 건강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음식도 챙겨 드시면서 수습하는 대책을 세우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주 미국 매체에서도 길게 보도를 하는데 저는 짧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조사를 하는 특별검사냐면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를, 사업에 관한 것,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총기를 살 때 거짓말하고 마약과 연관돼서 그런 것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미국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주로 거의 법무장관이 특정한 사람을 이제 양당에서, 미국이 양당 체제니까 크게 비난받지 않을 만한 인물을 골라서 특별검사로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자체가 이거 제가 특별검사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했고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이 데이비드 와이스. 이 사람은 이름 제가 오늘의 미국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동안이나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를 수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델라웨어의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뭔가가 합의가 돼서 감옥에 안 가고 벌금 내고 할 것 같았던 세금을 알면서 나중에 늦게 낸 것과 총기를 살 때 마약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체크한 것, 체크박스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합의된 것처럼 보였는데 판사가 그거 안 되겠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플리바겐이 깨져버리고 나서 검사가 특별검사로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연방법무부는 오케이 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반 민간인이라면 지난 5년 넘게 공화당에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부터 수사를 했고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윤리 도덕적으로는 좀 그렇다 하나 뭐 아버지를 등에 업고 또 뭐 이득을 봐서 아버지와 나눠 갖고 이랬다는 증거가 몇 년이나 조사를 했어도 하나도 없었다면은 사실은 세금 문제나 총기 문제나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여다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벌써부터 그래? 특별검사 임명한 거 그거 뭐 대통령 아들 봐주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특별검사가 요청을 했고 그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그 수사를 할 때는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혐의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했던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도 공화당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모든 결과가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수사는 그렇잖아요. 특별검사의 수사라는 것이.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부터 in any time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길로 지금 가는 거고요. 공화당에서는 아예 그래?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어도 우리 의회의 수사는 계속될 거야. 의회 수사를 방해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로써 지금 미국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3사람이
임명된 겁니다. 오늘 임명된, 오래전부터 수사를 하던 데이빗 와이즈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다 많이 잊으셨죠? 한인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 집과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 서류,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서류와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시사만평 몇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aiting for the other shoe to drop.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냥 신발이라는 게 뭘 뜻하겠어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 자체도 굉장히 육중하네요. 뚝뚝 떨어지니까 그 몸집이 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신발에 깔리고만 해요. 그런데 아직도 또 내려옵니다. 맨 아래는 뉴욕의 맨하탄 검사의 기소, 두 번째는 낙스니까 기밀 문서, 세 번째는 January 6를 얘기를 하네요.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는 풀튼 카운티라고 써있죠. 조지아주의 그 선거에 관해서 이런 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고, 법이라고 빨간 색깔로 써있네요. 그리고는 아래는 상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헤엄을 치기는 칩니다. 보면은 얼굴은 물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현재 물 밖보다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신체 부분이 더 많아 보이네요. 팔은 두 팔 다 물 아래에 있고, 발도 다리는 한 다리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그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완전히 지금 특별검사가 기소하고 발표되고 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것과 좀 일치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어가 와 하고 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거는 rule of law, 그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고 모든 인간은 법 아래 평등하다인데, 그 평등한 그 법 자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꽁꽁꽁꽁 묶어서 끌어내립니다. 실제로 왼편에 보면은 끌어내려집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이 끌어내려지는데요. 그 정의의 여신상이 갖고 있는 그 정의의 그 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타이를 꽉 찍고만 해요. 못 갖게 붙들어 놓고만 해요. 쓰러뜨리긴 했는데, 쓰러뜨리려고 거의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건 오른편의 그림을 보면 잘하면은 완전히 그 육중한 동상의 납작, 위에 있는 것은 뭐 신발이었지만 신발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의 지지자들도 거칠어져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나쁘게 군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면 마구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부자, 억만장자, 무슨 공화당 기부자로부터 5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 같은 뭐 휴가를 갔다. 무슨 선물을 받았다. 27만 달러 정도 되는 recreational 그 vehicle, 그 RV를 받았다. 친척 아주 비싼 사립학교 등록금도 받았다. 그런데요, 지금 이 같은 내용을 제일 처음에 그 보도한 매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요, 리퍼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 38번 여행, 억만장자 친구들로부터 4번, 그리고 16번 전세기를 탔고 8번 헬리콥터를 탔고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 12장, 이건 뭐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장이라고 하면 이게 돈이 정말 몇만 달러 되는 것도 있고요. 몇천 달러 있는 것도 있고, 뭐 몇십 달러, 몇백 달러짜리를 받진 않았겠죠. 플로리다와 자마이카의 아주 비싼 뭐 리조트에서
또 휴가를 보냈다던가, 대서양에 있는 무슨 우버 전용 뭐 골프 클럽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 해서 퍼블리카가 목요일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뭐 요트 여행을 했다던가, 전부 보수 억만장자들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연방 그 대법관으로서의 일과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나머지 3명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연방 대법원으로서 판결에 연결된다 이런 것은 드러난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닐 고서치와는 조금 다르죠. 역시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 바하마 요트 여행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좀 진보적인 뉴요커라는 아주 수준이 높은 잡지에 조나단 차이트 이 기자가 얘기하기를, 정부에서 페이를 하는데, 연방 대법관 페이를 정부에서 하는 공무원인데 보니까 왕처럼 살았네. 아니 그렇게 뭐 비싼 곳을 38번 여행을 억만장자들로부터 공짜로 받았고, 그 가운데 뭐 몇십만 달러짜리 여행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공화당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야, 법을 위반했는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이거. 그럼 또 다른 쪽에서는 법 위반이지, 공무원도 다 어느 정도의 선물을 받으면 보고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보고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잖아.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합니다. 아무튼 특검 많아요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국도 이제 그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기 때문에 또 특검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헌터 바이든 특검까지 있고, 민주당은 특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아주 극좌인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이 정도면은 특검 해야지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옆에 두면서 합니다. 위선의 절정이다, 사임하라. 사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 뭐 클래런스 토마스만 그랬어, 닐 고서치만 그랬어, 소니아 소토마요로 진보적인 대법관도 책 쓰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 대학이겠죠 주로, 대학에 가서 강연할 때 그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일 도와주는 사람이 책 사라고 좀 홍보했다고 하자. 이걸 엄청나게 큰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또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그것과 몇십만 달러짜리 뭐 전세기를 타고 여행하고 와이프와 같이, 그리고 또 그것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도 연관이 돼 있다면, 이 경중을 따지면 그 경중이 비교가 안 되는 건데도 엮어가는 사람이 잘 엮으면 또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것과 클래런스 토마스의 이 이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떠한 법을 통과시킨다던가,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더니 닐 고서치 아니면 사무엘 얼리토 이런 보수적인 그런 연방 대법관들이, 의회는 우리 연방 대법원을 어찌어찌 할 권한이 없다. 이건 이제 사법부, 입법부 간에 이제 어떤 충돌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존 로버츠라는 연방 대법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어떠한 뭐 개혁안 같은 것을 뭐 의회에서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만들어도 연방 대법원이 거부를 할 수가 있고, 법원 자체가 윤리적인 개혁을 할 리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미국에서는 이제는 연방 대법관들조차도, 연방 대법원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 하와이에서 라하이나에 그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주민 선거가 있었는데, 8월 달에 공화당이 8월 달에 하길 원해서 이 안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낮은 투표율이 아마 통과되기가 좋았던가 봐요. 그런데 57대 43으로 완패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11월 달에 또 다른 선거가 있는데
오하이오주가 다른 보수적인 주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그 낙태에 대해서 어렵게 법을 만들어 놨고 지금은 소송에 걸려서 그 법이 시행이 중지가 된 상태인데 주민들은 아무리 오하이오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에게 이긴 만큼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가정 사정, 건강, 그리고 임신할 때 여러 가지 남자 등등 생각을 해서 내리는 결정인데 왜 정부가 나의 낙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하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화가 난 겁니다.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네. 침대까지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 공화당이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것이 모토라며 그런데 왜 내 침대 송사를 개입을 하는 거야? 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막 투표장에 나가서 결국은 이 내용이 뭐였냐면 11월 달에 투표를 할 때 이제 헌법을 바꿔서 낙태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전 단계거든요. 그래 헌법을 수정을 하려면 아주 어렵게 지금은 이제 50% 과반수 넘으면 되는데 60%로 해놓고 거기까지 가기까지도 많은 단계를 만들어 놓는 공화당이 그래서 낙태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57대 43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화당 주에서 민주당들이 많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공화당은 확장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은 높이기를 원하고 메디케이드는 확장하기를 원하고 공화당은 이걸 줄이고 최저임금도 별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오하이오주는 2011년부터 공화당이 완전히 그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을 이렇게 수정해서라도 낙태 권리를 좀 지켜야지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기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3배 많이 모았어요. 이게 곧 낙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말하는 반대. 이게 여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드 스테이트에서. 진보의 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기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주에서 이렇게 패배했다는 것. 이거는 트럼프 자신에게도 그렇고 공화당에도 그렇고 낙태 이슈를 너무 심각하게 낙태는 안 돼. 6주일 이후에는 안 돼. 강간당해서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낙태는 해서는 안 된 거야. 귀한 생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만약에 아이가 지금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10살짜리 아이가 강간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도 낙태를 못하는 게 오하이오주의 법이었습니다. 다른 주로 가서 그 10살짜리 아이가 낙태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표도 던지고 한 공화당이 내 딸이 10살인데 10살짜리 아이가 강간당해서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안 시키겠습니까? 강간자의 아이를 낳아서 키워라. 10살짜리 아이한테. 이게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낙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별로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났어요. 굉장히 많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일요일에는 또 그 일요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오늘의 미국 탑 뉴스도 전해드리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관련 뉴스라든가 여러분들께 또 꼭 보도를 해드리고 싶은 것들도 제가 아이템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